Steve started this all by himself. I call him Henry Kissinger, who doesn't leak. Okay? Henry is a big leaker. He leaked. Steve doesn't leak. Steve just wants to get... 2025년 10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를 떠나 중동 일정을 위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 일정에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았던 제러드 쿠슈너와 백악관 중동 특사로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핵심 실무 역할을 맡은 스티브 위트코프 등 트럼프 주요 측근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떠나기 직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대화하는 형식이 아닌 나토를 경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10월 13일 이스라엘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스라엘 국회에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중동 휴전 조치와 인도적 지원, 평화 메시지를 포함한 전문을 연설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 국회 연설 직후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실제로 시행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로 지원하기 전 러시아와 이야기해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발언 하루 만에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날 텔아비브를 출발해 이집트 샤멜 셰이크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 LCC와 회동을 갖고 가자지구 관련 휴전 선언문을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재국인 이집트와 미국을 비롯해 카타르와 터키 등이 서명을 위해 참여했으며 약 20여 개국의 정상 혹은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자지구 평화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회담에 참석한 중재자들은 이것이 트럼프 선언을 반영한 조치라고 공표했습니다. 10월 14일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주요 측근 중 한 명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을 맡고 있는 유리 우샤코프와 5분간의 통화를 진행합니다. 10월 16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트럼프 선언으로 불리는 가자지구 평화안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의 평화주의적 노력이 러우 전쟁에 쓰일 수 있도록 두 정상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월 1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 트럼프와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 스티브 위트코프가 함께했으며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토마호크 지원 발언에 대해 협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토마호크 지원 관련 발언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보여줬던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10월 14일 진행됐던 스티브 위트코프와 유리 우샤코프의 5분간 통화 기록을 보도합니다. 이 통화에서 두 협상가는 푸틴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화 후 2일 뒤인 10월 16일 푸틴은 트럼프의 가자 평화 계획을 칭찬하고 그를 평화주의자로 칭송하며 두 협상가가 논의한 세부 사항이 실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협상가는 러우 전쟁의 평화 계획으로 도네츠크를 더한 영토 교환 플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을 포함해 20개에 달하는 가자 평화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우샤코프는 미국의 중동 일정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러시아와 아랍연맹 간의 회담 일정을 뒤로 미뤘다는 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위해 러시아가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미국이 평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위트코프와 우샤코프가 러시아의 의견을 어떻게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평화안을 어떤 형식과 서사로 발표할지까지 함께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 핵심 요구가 포함된 사안들이 등장하며 기존과 다른 비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약 한 달 뒤인 11월 20일 미국 언론에서 미국이 작성한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조항의 평화 계획이 실제로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 계획에는 러시아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됩니다. 공개된 통화 기록은 위트코프가 트럼프의 의사결정 패턴을 활용해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듯 협상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트코프가 추구하는 협상 전략인지 러시아의 이해에 과도하게 일치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위트코프는 누구이며 이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치룬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며 2개월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주장을 거부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선거 결과를 인증해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는 펜스를 용기가 부족한 배신자라고 불렀으며 이후 펜스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존 볼턴, 마크 에스퍼, 짐 매티스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선 다수가 트럼프의 중동 정책 및 친러시아 정책 등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하며 잦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된 인물들은 때론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충돌했으며 시리아 내 미군 철수와 같은 트럼프의 즉흥적인 결정에 반복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그들이 워싱턴 기득권층에 충성했지만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1기에 발탁된 많은 인물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자신의 인선이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4년 뒤인 2024년 11월 트럼프는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임기가 시작되기 전 2기 행정부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그의 정치적 방향성과 맞는 인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때론 업무의 능력치보다 충성도를 더 높은 순위에 두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관철하기 위해 이것은 필요한 절차라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으로 대중들에게 점차 부각되는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2024년 11월 이전까지 뉴욕의 부동산 재벌로 트럼프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공적 인지도는 전무했고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세금 개혁 문제나 마약 중독 대책을 자문하는 데 그치는 수준의 활동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그가 오랜 국제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 지역 등의 다양한 대외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했으며 트럼프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가 중동 특사의 적임자이며 동시에 많은 외교적 현안들을 책임질 수 있는 협상가로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인선에서 위트코프를 중동 특사로 공식 임명하면서 사실상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 전문성보다 자신에게 충성하고 뜻에 맞는 인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트코프는 중동 특사라는 공식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외교 정책 전반의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정책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됐을 때 공식적으로 러우 전쟁의 협상가로 발탁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셉 키스 켈로그 주니어 특사는 미국의 외교관이자 미 요권 예비 중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집행비서 겸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통한 전문가들 다수가 켈로그와 일했기 때문에 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러우 전쟁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중심의 친우크라이나 성향으로 대표되는 인물로 러우 전쟁과 같은 현안에서 러시아를 적대자로 간주하며 러시아와의 대치는 수십 년간 지속될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켈로그 특사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백악관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2월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관련된 사항에서 켈로그 특사가 아닌 위트코프 특사가 비밀리에 러시아에 방문해 미국 측 통역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푸틴과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국무부나 NSC 같은 정식 외교 기구의 전문가를 배제한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문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위트코프가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면서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성과로 발표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3월 트럼프는 켈로그 특사의 권한을 우크라이나만으로 축소하고 위트코프를 러시아 협상 담당으로 습격시킵니다.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해 러시아의 비판적인 켈로그 특사를 제거했다는 정황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켈로그 특사는 2026년 1월부로 자진 사임하고 떠날 것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단 8개월 만에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속한 러시아 관련 경력직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50% 이상 감축되어 대거 사임하거나 축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상하는 주요 인물로 위트코프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이를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인원 감축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점차 사라지고 러시아와 관련된 사항들이 위트코프 개인에게 집중되며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트코프는 국무부 등 미국의 공식 채널들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위트코프를 전통적인 외교관이 아닌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문제를 비전통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 해결사로 말하며 사실상 이러한 보고 방식을 승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트코프의 입지는 2025년 8월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2025년 8월 6일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푸틴과 회담을 통해 8월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또다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트코프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에 대한 미국 측 전문가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트코프에 의존한 미국의 협상 테이블이었지만 트럼프가 그토록 원했던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현실로 만들자 트럼프는 위트코프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러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위트코프는 러우 전쟁 협상에서 점차 더 중요한 실무적인 전략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러시아와 관련된 대외 협상의 여러 주요 과정에서 미국 측 인사를 배제한 비전통적 외교 방식을 따르는 사례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위트코프와 우샤코프의 통화가 진행됐던 10월 14일 이후 10일 뒤인 2025년 10월 24일 러시아 국부 펀드 대표이자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 위치한 스티브 위트코프의 개인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러우 전쟁의 평화안 설계 초안을 함께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공식 만남은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협의를 토대로 총 28개의 최초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안이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 계획의 세부 조항에는 기존 러시아가 주장했던 영토 보존과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연구 배제, G7에 러시아가 추가되는 G8 계획 등 핵심 사안이 대거 반영됩니다. 그리고 위트코프는 이 계획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통보하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이에 관해 협상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평화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위트코프와 러시아가 마이애미에서 준비한 28개의 평화계획 초안은 세상에 공개되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해당 평화계획 초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 계획이 평화안이 아닌 항복 문서라고 반발했으며 결국 공개 3일 만인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긴급 회담을 통해 위트코프의 계획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11월 24일 캐롤라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양측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며 러시아 중심으로 평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비전통적 외교 방식이 러우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위트코프가 계획한 설계의 핵심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절친한 친구에서 중동 특사로 임명되고 러시아 협상가로 승격해 트럼프의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이 지도에서 보이는 흐름은 위트코프가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엔 모순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 관료들과 만나 정책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게 트럼프를 코칭하는 역할도 병행하며 심리를 대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역사도 대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푸틴과 만나고 자택의 러시아 관료들을 초대함으로써 기존 미국의 전통적 외교 관리 시스템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위트코프의 행동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로를 비롯한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 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큰 반발과 함께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켈로그 특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관련된 정부 관료들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위트코프가 사실상 정부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위트코프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트럼프에 제공되는 러시아의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트코프는 러우 전쟁 이후 전무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를 단 수개월 만에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비전통적 외교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외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 믿음은 위트코프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트코프가 보여준 성과는 트럼프가 그에게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역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과정과 결과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2025년 12월 초 위트코프가 러시아에 방문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정 합의된 19개의 평화계획 조항에 대한 사안을 푸틴에게 제시하고 최종적인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지 시간 11월 30일 한 번 더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방문을 환영했지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드미트리 예프와 위트코프가 함께 설계한 평화계획 초안과 비교해 우크라이나의 의견이 반영된 제네바에서의 수정된 평화계획에 대해 경고했으며 우샤코프는 공식적인 평화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12월 초 개최될 위트코프와 푸틴의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년간 지속된 러우 전쟁은 끝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